여기 보시면 이제 2013년 그 8월에 그 법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해놨죠. 2조에 해가지고 2조 3항에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만 딱 해놨었어요. 1항에서 그렇게 막아놨던 거죠. 1항까지만 돼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3항에서 이제 단서를 달아버렸거든요. 그게 처음에 단서가 달린 게 2013년 8월에 달린 겁니다. 자,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요 부분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그 법을 개정했던 게 그거였죠. 근데 그게 요번에 개정법에 보시면은 그 3항의 부분이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부분은 뭐 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 적용한다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지금은 뭐 10조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10조 2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 이번 2015년 개정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 나중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2015년 5월달에 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이런 대항력 인정하는 부분으로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에 관한 그 시행 시기가 부칙에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정투는 이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법에 따라서 이제 나가야 되는 계약갱신 요건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린 거죠. 조금 이게 뭐 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하니까 좀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원칙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좀 이렇게 덜 헷갈리세요. 원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을 좀 정확하게 잘 알기 위해서는 민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민법이 있고, 민법이란 일반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특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법에 대한 공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법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 이제 무 같으면은 이제 권리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권리금. 이분이 이제 화장품 샵을 하는데 계약기간 만기가 다 돼갈 때 다 돼가면서 자기가 권리금 받을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건물주한테 이 사람하고 계약 체결 좀 해주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새로 데리고 온 사람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소주방입니다. 소주방. 그래서 이걸 조금 탐탁치 않아 가지고 이걸 거절하고 싶은데 과연 이 사람하고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특별 사정이 없는 한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답입니다. 근데 제가 뭐 답은 적어 놓진 않았는데 워낙 이게 법 자체를 그냥 이해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을 한번 그냥 소개하는 걸로 설명을 좀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권리금에 관한 부분 좀 질문 좀 들어오세요.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 이게 이번에 완전 처음 들어왔거든요. 법 자체가 이게 저도 이제 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뭐 제정되는 과정에서 뭐 토론도 하고 뭐 그런 자리에는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참 제 개인적인 느낌은 감개무량하다. 이 법이 도입돼가지고 어쨌든 감개무량하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실무상으로 사람을 내보내고 임대차 관계에서 권리금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정도로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람 너 나가 이렇게 하면은 나 권리금은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게 항상 하소연으로 나오고 하지만 법에서는 그걸 반영해 줄 수가 없어요. 권리금이라는 게 법에
정해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임차인이 뭘 자기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던 심지어 뭐 임대인한테 줬던 그거는 상관없이 계약 기간만 지켜주게 되면은 나가야 되는 권리금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관계가 지금 관계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권리금 시장이 뭐 11조니 13조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권리금이라는 부분이 법에 단 한 줄도 없어요. 단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두 사람 간에 그냥 채권적인 관계거든요. 주고 받고 하는 사람들을 하고 건물주는 나 몰라라 하고 건물주가 인심이 좋아서 그냥 또는 뭐 운이 좋아가지고 권리금 받고 나가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건물주한테 이렇게 명도당하는 재건축 당하는 이런 상황에 몰리면 폭탄이 터지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 하다가 이게 자기 차례 와서 터지면은 그 운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 완전 이게 거의 도박 비슷한 이런 거래가 권리금 거래였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되게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되게 나쁜 거 아닌가? 자기가 관여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의 권리금에 관한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는 그거보다는 임대인은 불리하게 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해야 되잖아요, 서로.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중립을 유지하고 서로 우리가 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약자가 있으면 보호해야 되고 하는 것이 이제 법이고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이고 정부가 하는 역할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일 자체는 아무래도 변호사로서 그 건물주의 일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일이란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건물주거든요.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치면은 건물과 관련된 일의 80%, 90%는 건물주의 일이고 한 20%가 임차인의 일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그 건물주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공평치가 못해요. 아예 이제 10몇 조의 그 거대한 시장, 그거에 이제 임차인이 어쨌든 투자해가지고 뭔가 이루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법에서 아예 나는 모르겠다. 너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불공평한 일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룰을 정해주고요. 이게 임대인은 이 부분에서 건드리면 안 돼. 이건 보호해줘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을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물론 이 개정법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이게 이게 뭐 그 권리금이 등장한 건 뭐 벌써 장사를 하면서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부터 권리금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수십 년간 보호를 아예 안 하고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뭔가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당에서 막 주도해가지고요. 야당도 그러니까 따라가고 그러니까 좀 일사천리로 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또는 분쟁을 야기할 만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뭐 임차인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무작위로 막 들어온 부분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나중에 시행착오 과정에서 고쳐지기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뭐는 게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개무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보면 A 임차인이 한 4.5년 영업하다가 B한테 넘기고 B는 또 C한테 넘기고 계속 이게 가능할 거고 그런데 임대인은 이제 업종에 관해서 전혀 이제 컨트롤십을 있는 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MD 구성을 이렇게 나름 컨셉을 맞춰서 해놓은 게 있을 거라고요. 네. 음식, 뭐 의류 이렇게 해놓은 게 있을 텐데 그거를 마구 이제 섞이는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해서 그거는 거절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럴까요? 그게 이제 법이 그렇게 자산 가치가 확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럴까요? 그 법이 좀 애매하게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로 세 번째
사례는 업종이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없다는 쪽이, 예.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비슷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사례 비슷한. 그래서 이제 그분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그 가능성이 이유는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여기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이 보면 이제 정당한 10조 4의 2항을 보면 이 항의 2번 보면 임차인이 기관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상당한 사유를 이유로 해가지고 업종 변경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그 임대를 주야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또 그렇죠. 법률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거기 임대차 네. 분쟁 그쪽에 네. 그 전문 조금 많이 쓰시는 그러시는 하여튼 이게 지금 정당한 사유가라는 그 추상적인 조항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해석의 그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당한 사유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2항에 보면 그 1항 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그 어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4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돈을 못 낼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 또는 기타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3호는 1년 6개월 비워두는 경우. 그 다음에 요 4호는 관계없죠. 그러니까 1, 2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정당한 사유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정당한 사유로 적어 놓은 그 사유들 있죠. 사유들을 하고 거의 비근한 사유들, 비슷한 사유들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다른 사유들 1, 2, 3, 4호에 적혀 있는 그 사유들하고 그 만약에 지금 이게 화장품 샵을 하는데 소주방이 들어온다. 옆집에는 김밥집도 있고 그런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는 1, 2, 3, 4호의 비근한 사유라고 보기는 거의 힘들어요. 거의. 저희 직감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업종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비슷한 업종이면 용인을 해주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예. 아예 어긋나는 업종. 그러니까 제가 이제 1, 2, 3, 4, 5 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는 비슷한 업종이면 요긴해주고 라는 게 아니라 아예 엉터리 같은 이상한 업종이지 않으면 다 해줘야 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건물인데요. 학원 건물인데 마사지 샵이 들어온다든지 성인 마사지 샵이 들어온다든지 술집이 들어온다든지 노래방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 그러면 결국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거절할 전략을 짜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여기서 보면 1에 보면은 이제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뭐 자산 내역이나 뭐 그런 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핑계 삼아서 예를 들어 좀 자산이 없거나 부채가 없거나 부채가 많거나 뭐 그런 거를 핑계 삼아서 이 조항을 따져서 거절을 할 수는 있을까요? 그러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기도. 그러니까 매출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매출을 이렇게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뭐 보증금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보증금 낼 수 있냐? 그러면 보증금이 보이겠죠. 보증금 안 내면 안 되니까 그죠? 보증금 보이겠는데 그 밖에 보증금 말고 추가적으로 뭐 차임 10개월치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임대인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불량자. 임차인이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면은 사실은 거절하기 힘든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1년 6개월 비워두는 경우 1년 6개월 이상 정확하게 말하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나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일 관심사가 돈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데리고 왔는데 가장 권리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오거든요. 업종에는 별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건물주입장은 뭐 자기가 건물 권리금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컨셉이 마음에 안 들게 되면은 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그냥 1년 6개월 비워둘래. 비워둘래. 이렇게 한 칼이 있단 말이에요. 건물주입장에서. 그러니까 나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1년 6개월 비워두겠다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다 날리거든요. 권리금 2억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건물주가 컨셉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가지고 조절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라 했는데 그걸 임차인이 이 사람이 돈 제일 많이 주니까 이 사람하고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건물주가 그럼 나 안 하겠다. 1개월 비워두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처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협상의 여지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면 이제 기존 임차인이 각 직영이에요. 대기업에. 근데 이제 그쪽에 나가면서 권리금을 받고 가맹을 데리고 와요. 네. 그럼 이제 크레딧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 이유를 사유로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이게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잖아요. 크레딧의 차임 문제가 아니에요. 차이는 나죠, 그죠? 가맹을 하다가 근데 이제 사실 예를 들어 회사채를 따져도 이게 무슨 트리플 B냐, 뭐 더블 A냐 이런 거에 따라 금리가 굉장히 차이 나고 결국 그게 자산 가치에 엄청난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다른 경우에 임차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매각할 때 매각 가치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게 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임차인 쪽에 보호될 수 있는 권리금을 회수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가장 보니까 질문들 하나가 애초에 요새 보면은 메디칼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국 자리 같은 걸 보면은 사실상 마케팅 업자들이 그걸 받아먹더라고요. 그 중간에 시행 분양 대행사가 좀 알고 보면은 그 돈이 물론 건물주인한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건물주인하고 짜고 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면 권리금을 냈단 말이죠, 자기가 그 세입자가. 그런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 나갈 때 그러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대체 권리금 관계가 건물주인한테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피를 준 건데 그게 좀 지난번에 그거 얘기를 듣고 그게 권리금 좀 차갑지도 않냐. 사실 그 질문, 네. 그 질문이 참 많이 네. 들어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또는 권리금을 안 주고 들어왔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갈 때 이 법은 계약 종료되기 한 3개월 전까지 그 데리고 온 세입자는 하고 그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되는,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되고 체결 안 해주게 되면 그 방해행위로 막아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짜놨거든요. 근데 그 손해배상을 할 때 그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나갈 때 당시 형성된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케 권리금을 하나도 안 주고 들어왔는데 한 3년 장사하면서 권리를 확 높였다. 장사를 잘해가지고. 그러면 권리금 받아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권리금 많이 주고 들어왔습니다만은 나중에 들어올 때 쪼그라들어가지고 권리금이 확 줄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우리가 실무상으로 해보면 권리금이라고 하는 그 평가, 우리가 법 자체가 지금 어떻게 짜놨냐면 만약에 데리고 온 사람한테 1억을 받기로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안 돼 이렇게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을 걸어서 감정을 한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가하고 새로 임차인이 데리고 온 그 가격하고 중에서 낮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물어주도록 그렇게 법이 짰거든요, 구조를. 그런데 실무상으로 해보면 이게 권리금이라는 게 너무너무 이게 불투명해요. 권리금이라고 하는 액수를 평가하는 자체가 사실은 과연
신빙성이 있을 내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수십 년간 권리금 수십조의 그 시장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고요, 사실. 권리금을 어떻게 평가하냐, 도대체. 평가는 하긴 해야 돼, 있긴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낮게 평가하자니 임차인한테 욕먹고, 높게 평가하자니 임대인한테 불만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저래 그냥 양쪽에서 이제 그런 시비가 붙으니까 결국은 법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권리금을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감정하도록 돼 있어요. 국토부에서 기준 고시하고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하는데, 이제 권리금이라는 부분이 크게 파트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시설 부분,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벽에 인테리어 하고 하는 거, 시설 부분. 그 다음에 영업과 관련된 매출. 그 다음에 자리와 관련된, 기본적으로 자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정평가사가 사실 할 영역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구조상으로는 아마 감정평가사 쪽에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권리관계가 좀 평가 자체가 애매해지는데, 그 애매해지는 상황에서 예전에 이 임차인이 얼마를 주고 들어왔다, 권리금을 예전에 얼마를 주고 들어왔다는 부분은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억 주고 들어왔는데 지금 쪼그라들어도 한 1억은 안 되겠냐, 이런 정도의 이제 어떤 심정적인 뒷받침, 이런 정도는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보자 그러면 예전에 주고 들어왔냐 안 주고 들어왔냐, 얼마를 주고 들어왔냐 자체가 결국 이 평가하는 데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아니, 처음에 사실상 그러면 위장된 형태로 분양 대행업자가 근데 약국자를 2억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